추석 상차림 앞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위로 송편과 전이 놓이고 잠시나마 화목한 웃음소리가 오갔지요.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막내 철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던 철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형들만 챙기고 나는 늘 찌꺼리였잖아요. 형들이 당황해 그만해라라며 말렸지만 철수의 손이 번쩍 올라 공중을 가르더니 쾅! 아버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숟가락을 들던 가족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주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철수야, 너 지금 도대체 뭘 한 거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70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북도 충주 외곽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과밭이 가을볕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박영호 씨는 이 땅에서 태어나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5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오며 이 집, 이 땅과 한 몸이 되어 살았습니다. 굵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평생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농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온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이날 아침, 영호 씨는 마당 한쪽에 높이 쌓여있는 사과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대풍작이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이 상자마다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마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영호 씨는 하나하나 사과를 손에 들고 꼼꼼히 점검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붉은 빛이 고르게 도는 사과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운 껍질,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단단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올해도 참 잘 됐네. 조상님 덕분이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영호 씨의 모습에서 50년 농사꾼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사과밭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땅이었으니까요. 추나추동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과나무를 돌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밭을 지켜온 세월이 어느덧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영호 씨의 아내 정순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마당으로 나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태수도 서울에서 오고 준호도 약국 문 닫고 온다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들어와서 좀 쉬어요. 65세인 정순 씨는 남편 못지않게 이 집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과 살림을 함께 해오며 삼형제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밭에서 돌아온 남편의 옷을 빨고 아이들을 챙기며 보낸 세월이 그의 얼굴과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집이 아무리 넓어도 식구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진하게 배어 있었죠. 큰아들 태수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해 법무법인에서 파트너까지 올라갔고, 둘째 준호는 충주 시내 번화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두 아들이 모두 제 앞길을 훌륭하게 개척해 나간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태수는 이번에 큰 사건을 맡아서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추석엔 꼭 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영호 씨는 큰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도 약국일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명절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하니 참 기특한 놈이야. 다만 막내 철수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38세가 된 지금까지도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형들이 공부하고 출세할 때도 철수는 늘 딴짓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대학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이 일 저 일 손 뗐다가는 금방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동네 술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그런 철수조차도 자신의 소중한 핏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조금 늦을 뿐이야.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막내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분주한 이 집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정순 씨는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고 떡국을 끓이는 손길이 바빴습니다. 영호 씨는 집 곳곳을 점검하며 아들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루를 쓸고 닦고 마당에 낙엽을 치우고 사랑채 방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정이란 결국 제사상에서 모이는 거지. 영호 씨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호 씨가 생각하는 가정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큰아들도 시내에서 사업으로 분주한 둘째도 그리고 평소엔 말썽만 부리는 막내도 모두 한 식구가 되어 따뜻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영호 씨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흩어져 살던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날, 무엇보다 자신이 이 가정의 든든한 가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의 평생에 걸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건배,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랑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 당일 박영호 씨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차례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술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영호 씨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명절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사과 농사 정말 대박이네요. 큰아들 태수가 아버지께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45세의 태수는 정장 차림 그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명절만큼은 꼭 고향에 내려오는 그의 모습에 영호 씨는 늘 고마웠습니다. 그럼 올해만큼 잘된 해가 없었어. 하늘이 도와준 거지. 영호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둘째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시니까 하늘도 알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42세인 준호는 충주 시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집에 들러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는 효자였습니다. 형만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약사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막내 철수만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8세의 철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서만 술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철수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이리 와서 아버지께 술 한 잔 올려드려라. 정순 씨가 막내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철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술을 따르는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영호 씨가 막내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좀 내버려 두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태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맞아요. 오늘은 가족끼리 즐겁게 보내요라며 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형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영호 씨는 흐뭇하게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태수는 이번에 대기업 송사를 맡아서 큰 승소를 했다더라. 준호도 약국 사업이 잘 되어서 지점을 하나 더 낼 계획이라고 하지. 그런데 철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형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술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참 좋겠네. 철수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냐? 영호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살아서 좋겠다는 말이에요. 철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철수야, 무슨 소리냐? 태수가 제지하려 했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형들처럼 대접받아 본 적 있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형들만 챙기고 저는 찌꺼리 취급이었잖아요. 영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고. 아들이긴요. 형들 공부시킨다고 저는 고등학교도 간신히 보내주셨잖아요.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돈 없다고 형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술기운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잖아.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영호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고요? 그럼 저만 어려웠나요? 형들은 어떻게 다 대학 보내주셨어요? 저만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그만해라. 아버지께 무슨 짓이야. 준호가 막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38살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형들은 다 잘 나가고 계시네요. 아버지도 형들만 자랑스럽고 저는 그냥 없는 자식 취급이시고. 철수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철수야, 지금 술이 취해서 하는 소리냐? 당장 들어가서 정신 차려라. 술 취해서요? 술 안 취해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관심이 없겠어. 관심 있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형들처럼 저도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죠. 가족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태수와 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야,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영호 씨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는 순간 철수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쾅!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 씨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모든 가족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들만 챙기고 난 늘 찌꺼리였잖아요. 철수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호 씨는 맞은 뺨에 손을 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뺨을 맞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모인 추석날 조상님께 차례를 올린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철수야.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뭘 한 거냐? 상위의 그릇들이 철수의 격한 몸짓에 흔들렸고 온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부장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의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철수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손을 맞아본 적이 없던 영호 씨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철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너 미쳤냐? 아버지한테 어떻게 손을 들어? 놓아, 놓으라고. 철수가 형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급히 달려와 철수를 말렸습니다. 철수야, 정신 차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신 차리라고. 나만 정신 차리면 돼. 철수가 두 형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서 착한 아들 행세만 할 거야? 무슨 소리냐?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세를 했다는 거야? 행세 아니면 뭐야? 명절 때만 내려와서 안부 묻고 용돈 몇 푼 드리고 그러면 효자인 줄 아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일어섰습니다. 철수야, 너 지금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술 취했다고요? 좋아요. 그럼 술 깨고 다시 말할게요. 철수가 소파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만해. 준호가 소주병을 뺏으려 했지만 철수는 피했습니다. 왜?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 그럼 뭘 하면 좋아할까? 형들처럼 공부해서 출세하면 좋아할까? 철수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럴 기회를 언제 주셨어? 언제? 정순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제발 그만해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형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빠서 저는 항상 혼자였잖아요. 철수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상 받고 와도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형들 공부한다고 조용히 하라고만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적 이야긴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태수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넌 지금 몇 살이야? 38살이 된 놈이 아직도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 그래, 38살. 38살까지 이렇게 살게 만든 게 누구야? 철수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기회라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영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회를 안 줬다고? 너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군대 다녀와서도 일자리 알아봐 준 게 몇 번인데 내가 다 때려치우고 술만 마셨잖아. 일자리라고 하신 게 뭐였어요? 품삯 받는 막일들 뿐이었잖아요. 철수가 반박했습니다. 형들한테는 대학 보내주고 자격증 따게 해주고 그랬으면서 저한테는 몸만 성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집안 형편이, 또 집안 형편 핑계 대지 마세요. 철수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셋 다 똑같이 어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포기해야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의 고함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영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조용히 해. 밖에서 다 들어.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철수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영훈의 막내가 개판이라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새삼스러운 게 뭐가 있어. 이 자식이. 영호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 망신? 이미 망신이죠. 38살까지 백수로 사는 아들 둔 게 망신 아니에요? 철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신도 누가 만든 건데? 태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 아버지께 손도 대고 이렇게까지 대드는 게 어디 있어. 선을 넘었다고? 좋아, 그럼 더 넘어볼까? 철수가 갑자기 차례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상 위의 제사 음식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정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차례상 위에 과일 접시를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깨지며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조상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집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철수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호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못된 자식아. 그는 철수에게 달려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준호가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더 큰일 나요. 태수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이런 폐륜아는 죽여도 시원하지 않아. 영호 씨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깨진 접시와 흩어진 과일들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요. 평소에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죽여도 시원하지 않을 존재로. 철수야. 정순 씨가 울면서 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술 좀 깨. 싫어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참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찌꺼기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나가라. 당장 나가. 영호 씨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폐륜아는 내 아들이 아니다. 철수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철수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토지 분할 신청서예요. 이 사과밭, 내 지분도 있다고요. 순간 모든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호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토지 분할 신청서라고?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구겨진 서류를 펼쳐 보이자 온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년 넘게 가꿔온 사과밭이 그들 가족의 터전이 한순간에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토지 분할 신청서예요. 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도 상속 지분이 있잖아요. 형들만 혜택 받을 수는 없죠. 태수가 급히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철수는 피했습니다. 야, 너 미쳤냐? 그런 걸 왜 준비했어? 미쳤다고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들었죠.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은 변호사니까 법 잘 알죠? 균분상속 원칙 말이에요. 준호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이 땅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가꾸신 거야. 그래서 더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피땀의 결과물을 왜 저만 못 받아야 해요? 영호 씨가 주먹을 꽉 쥐며 일어났습니다. 이 패류나, 내가 이 땅을 위해 뭘 했다고 지분을 달라는 거냐? 저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철수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형들처럼 대학 못 간 대신 집에 있으면서 농사일도 도왔잖아요. 도왔다고? 언제 농사일을 도왔어? 영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술만 마시고 빈둥거리기만 했으면서. 그럼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농사 기술이라도, 사과 기르는 방법이라도. 철수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섞였습니다. 형들한테는 공부 가르쳐 주고, 저한테는 농사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정순 씨가 울먹이며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제발 그런 서류 집어넣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이제 와서 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철수가 어머니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38년 동안 가족 취급받아 본 적이 있나요? 태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그만해. 내가 술 먹고 노는 동안 우리가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집안을 위해서라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자기들 출세를 위해서지. 언제 집안을 위했어? 명절 때나 내려와서 안부나 묻고. 그럼 넌 뭘 했어? 집에 붙어 있으면서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어?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용돈 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데. 철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영호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냐? 게을러서라고요? 철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형들이나 잘하면 된다. 이런 말만 들었는데 어떻게 동기가 생겨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영호 씨가 부인했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아져서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몸만 성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호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농사꾼 아들이 뭘 더 바라냐고 하셨고, 취업하려고 할 때도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영호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기회도 주지 않고 격려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저보고 게으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되고 싶었어요. 형들처럼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님이 키워주셨잖아.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내 책임이야. 키워주셨다고요?
철수가 형을 노려봤습니다. 밥 먹여주고 잠자리 내준 게 키워준 거예요? 사람은 먹고 자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뭘 더 바라는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철수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관심이요. 인정이요. 격려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저도 달랐을 거예요. 그 순간 영호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자존심과 분노가 그런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랑 타령하고 있네. 38살이 된 놈이 아직도 그런 소리나 하고. 영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우면 얼굴도 보지 말자. 철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서류부터 처리하고 나갈게요. 그는 토지 분할 신청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몫은 받고 나가겠어요. 그래야 공정하죠. 이 자식이. 영호 씨가 달려들려 했지만 태수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런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상속이 개시되지 않으니까요. 태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생전증여 청구권 말이에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해달라는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배웠죠. 철수가 득이양양하게 답했습니다. 형이 변호사라고 법을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호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못된 자식, 부모 재산을 노리고 법까지 공부했다는 거냐? 재산을 노린다고요? 철수가 서글프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 집 아들인데 왜 못 받아요? 형들은 받아도 되고 저는 안 돼요? 형들은 그만큼 집안에 기여했으니까. 영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기여 안 했나요? 38년 동안 이 집에 붙어 살면서 농사일도 거들고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그런 건 기여가 아닌가요? 온 가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소문이 벌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신에서 무슨 일이야? 막내가 아버지한테 대든다던데. 영호 씨의 체면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충주 시내 전통시장 곳곳에서 박영호 씨 집안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박 노인네 막내가 아버지 뺨을 때렸다더라. 추석날 차례상까지 엎었다던데 땅 문제로 법정 갈 거라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영호 씨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순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식사라도 좀 하세요. 사흘째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밥이 넘어가냐? 영호 씨가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뻔하잖아.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한 늙은이라고 말이야.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죠. 이러시면 안 돼요. 영호 씨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얼굴 들고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마주보겠어. 한편 철수는 충주 시내 낡은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을 나온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임시로 몸을 의탁한 곳이었습니다. 좁고 축축한 방에서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혼자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미워하세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요? 술기운 때문인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서러움이 혼자 있는 이 공간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나 준호다. 문 좀 열어봐. 철수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형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야, 너 정신 좀 차려.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준호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저는 이 집안 사람 아니잖아. 철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준호가 철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 하냐?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계시는지 몰라. 상심이라고? 철수가 형을 노려봤습니다. 저를 쫓아낸 건 아버지인데 무슨 상심이야? 내가 먼저 아버지 뺨을 때렸잖아. 그것도 추석날에. 그래, 때렸어. 그런데 후회 안 해. 철수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쌓인 걸 한 번에 터뜨린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이러면 안 돼. 가족이잖아. 가족?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왜 저만 다르게 대한 거야? 왜 형들만 챙기고 저는 방치한 거야? 그런 건 아니었어. 단지 형편이. 또 형편 핑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핑계로 38년을 살았어. 이제 그만하자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토지 분할 신청서 들고 나온 것 때문에 형도 변호사랑 상담했어.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 말이 맞아. 균분상속 원칙에 의해서 너도 지분이 있긴 해. 하지만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쓰실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고? 그래.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있지만 그것도 전체 상속 재산의 일부일 뿐이야. 아버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너한테 거의 아무것도 안 남길 수도 있어. 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집에 돌아와. 준호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사과라고?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뺨을 때린 게 잘한 일이야? 철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죠? 저는 김 법무사입니다. 며칠 전에 상담받으셨던. 철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토지 분할 건인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철수가 준호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오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철수에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별거 아니야. 철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법무사는 토지 분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철수는 그것을 형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집에 돌아와.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예전처럼 살자. 예전처럼?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이 어땠는데 예전처럼 살자는 거야?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살자는 말이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아버지도 저를 아들로 생각 안 하시고, 저도 이제 이 집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준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 맘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후회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요. 철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철수는 혼자 남아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모든 걸 걸었으니까. 그런데 철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호 씨가 태수를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결심했다. 철수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유언장을 써야겠어. 태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급하다고? 내 자식이 나한테 손을 들었는데도. 영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패륜아는 내 핏줄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날 밤 충주의 두 곳에서 서로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유언장을, 다른 쪽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유언장을 쓰시려는 거예요?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미 결심했어. 영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 같은 패륜아한테는 한 푼도 물려줄 수 없어. 준호가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영호 씨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내 뺨을 때리고 조상님 차례상을 엎고 이제는 내 땅까지 나눠달라고 하는 자식을 어떻게 용서해. 정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철수도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영호 씨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달라졌어? 오히려 더 악해졌잖아. 그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 나와. 온 가족이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철수가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철수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나왔다가 이야기 좀 해요. 피해갈 일이 아니에요. 영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자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태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제가 나가볼게요. 태수가 마당으로 나가자 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형도 나왔네. 좋아, 형도 같이 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누구고? 철수 옆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민 법무사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무사라고? 너 설마. 그래, 정식으로 토지 분할 신청을 하러 왔어. 철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야. 그 순간 영호 씨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 못된 자식아, 정말로 그런 짓을 하려는 거냐? 김 법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영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철수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법적 대리인이라고? 영호 씨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법무사를 대동하고 오다니.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저를 포기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를 포기했다고. 며칠 전에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철수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김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박영호 씨, 철수 씨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 얘기는 그만해. 영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법이야. 가족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철수가 서글프게 웃었습니다. 38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준호가 나와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철수야, 이건 너무 심하다. 법무사까지 데려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심하다고요? 철수가 둘째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저한테 한 게 심한 거 아닌가요? 태수가 김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법무사님,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토지 분할 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다른 가족분들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영호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협의는 무슨 협의야? 이런 폐류나 하고 무슨 협의를 해? 그때 철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모든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영호 씨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요.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속분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정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야, 사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살려고 그런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원금 3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돼요. 영호 씨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네. 그래서 제 상속분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이 땅의 일부만 팔면 충분할 거예요. 김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채무 상환을 위한 상속재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준호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도와준다고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언제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 영호 씨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채를 쓴 건 내 책임이야. 그걸 왜 이 집 땅으로 해결하려고 해? 저도 이 집 아들이니까요. 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이웃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담 너머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신에서 또 싸우네. 법무사까지 왔다던데. 땅 문제 때문에 법정 갈 모양이야. 영호 씨가 부끄러움과 분노에 떨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하세요? 철수가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제대로 대해주셨어야죠. 김 법무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는데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족끼리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영호 씨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이런 페류나와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때 철수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사채업자들한테 이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돈 못 갚으면 여기로 찾아올 거예요. 모든 가족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여기로 온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 가족이 철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로 그런 짓을 했냐? 사채업자들한테 집 주소를. 어쩔 수 없었어요. 철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연대 보증인도 없고 담보로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집 주소라도 알려줘야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정순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서운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면. 그러니까 제 상속분으로 빨리 정리해야죠. 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김 법무사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박영호 씨,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채업자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준호가 다급히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해. 부모님과 형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험에 빠뜨린 건 생각 안 해요? 38년 동안 방치해서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나 다름없어. 철수의 눈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인질이라고요? 좋아요. 그럼 저도 38년 동안 이 집의 인질이었어요. 나갈 수도 없고 제대로 대접받을 수도 없는. 그때 마을 어르신들이 담장 너머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신의 막내가 사채까지 썼다더라. 저런, 이제 정말 큰일 났네.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겠어. 영호 씨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설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그 광경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왔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했습니다. 박철수, 여기 있네.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완전히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철수야, 저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냐?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사채업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법무사는 슬그머니 뒤로 빠졌습니다. 박철수,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선글라스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족들과 상의 중이에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해.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구나. 꽤 넓네. 땅도 많고. 영호 씨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들이라고요? 남자가 영호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이시네. 아드님이 우리한테 5천만 원 빚이 있어요. 정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천만 원이라뇨. 원금은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어서 지금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안 갚더라고요. 태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사채업자가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박철수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모든 가족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호 씨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정말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냐? 정확히는 상속분을 담보로 한 거예요. 철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요. 상속분 담보 대출이에요. 합법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적이라고? 준호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요. 서류도 다 있어요. 사채업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의 상속분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했어요. 태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네요. 당연하죠.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영호 씨가 철수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자식아, 정말로 집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아버지, 철수가 맞받아쳤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사채업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가족 상봉도 좋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중으로 돈을 갚든지 아니면 이 땅의 일부를 넘기든지 결정하세요. 정순 씨가 울면서 사채업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시간을 좀 더 주실 수는 없나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아줌마,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그때 철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토지 분할을 해요. 제 몫을 받아서 정리하겠어요. 영호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자식아, 끝까지 이 집을 망치려고 하냐? 망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더 큰일 나요. 사채업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빨리 진행하죠. 우리 시간 없어요. 태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토지 분할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럼 일단 계약서부터 쓰죠. 사채업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분할이 완료되는 대로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되니까요. 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던 거냐? 정말로 이 집안을 이렇게 망치는 게 내 소원이었냐?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되길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주마. 영호 씨가 사채업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호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사채업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호 씨가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닙니다. 영영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주세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너는 이제 박철수가 아니야. 내 아들 명단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다. 가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충주 외곽의 사과밭은 여전히 계절마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넓은 밭의 주인은 박영호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땅의 절반을 팔아야 했고 75세가 된 영호 씨는 이제 작은 텃밭 정도만 가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과 따러 가요. 손주 민호가 뛰어와 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의 아들인 12살 민호는 영호 씨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올해도 잘 익었구나. 영호 씨가 손주와 함께 남은 사과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달콤한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남편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죠? 며느리 수진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셔. 가끔 철수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 정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만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때 준호가 약국에서 퇴근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기분은 어떠세요? 민호가 와서 같이 놀아드리니까 좋아하셔. 정순 씨가 답했습니다. 준호가 사과밭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12년은 정말 걱정했는데 실제로 철수 사건 이후 영호 씨는 크게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가족 내 갈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태수도 요즘 자주 내려오고 민호도 있으니까 많이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야윈 몸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설마.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철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깡마르고 수척했습니다. 옷은 해져서 구멍이 군데군데 나 있었고 신발도 밑창이 떨어져 나갈 듯 했습니다. 정순 씨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게 우리 철수냐? 철수가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들어왔던 집 앞에서 이제는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밭에서 영호 씨가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사과 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누구예요? 민호가 철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호 씨가 복잡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철수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철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박신의 막내 아니야? 어머나, 완전히 인생 망가졌네. 그래도 부모 찾아왔으니. 준호가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너 어떻게 이 꼴이 됐어? 철수가 형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야, 일단 일어나. 사람들 다 보잖아. 준호가 철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철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 씨가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주 민호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철수야.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철수냐? 네, 아버지. 저 철수입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순 씨가 달려와 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철수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호 씨가 복잡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일용직으로 떠돌아다녔어요. 건설 현장, 농장 일 닥치는 대로 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노숙도 하고 노숙이라고 정순 씨가 가슴을 쳤습니다. 네. 갈 곳이 없어서요. 다리 밑에서도 자고 찜질방에서도 자고 철수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태수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너 정말. 태수도 동생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철수가 큰형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죄송해요. 영호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래요. 철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호 씨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철수야. 너도 내 아들이다. 그 말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밥부터 먹어야지. 영호 씨가 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 가족이 철수를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는 5년 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이가 43이지만 뭐라도 배워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약국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적응해봐. 처음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태수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뭔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다시 받아주셔서. 영호 씨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혈육이란 건 그런 거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해도 결국은 가족이야. 그날 밤 영호 씨는 충주댐 근처 둑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가 어릴 적 혼자서 사과밭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달랐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느꼈습니다. 3년 후 충주의 사과밭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준호의 약국에서 성실히 일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영호 씨는 손주들과 함께 작은 사과밭을 가꾸며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버지께 정중히 술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물처럼 맑게 흘러갈 수도 있단다. 상 위의 사과가 유난히 붉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